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이제 그런 이유가 우리 대표님께서 공학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셨나요? 네, 우리 대표님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공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켄텍의 우리 공학도들하고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어떻게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시게 됐는지 여기 한번 아마 과학고 출신들도 있을 텐데요. 그 과학고 하다 보면은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물화생지였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서 하나씩 지우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생물 외우는 건 못하겠다. 지우고. 그다음에 화학 실험은 이게 작은 거 보고 있고 힘들다 그래서 지우고. 물리는 수학을 못해서 안 되겠다고 지우고. 그다음 지구과학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하다가 지우고. 네, 그러다 보면은 역시 컴퓨터밖에 남는 게 없구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뭐 다들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실 겁니다. 과학을 하다 보면은 좀 막연하게 과학의 어떤 분야가 공학의 어떤 분야가 나와 맞느냐를 살펴가는 과정 중에 막 소거법으로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이 대표님께서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 또 정치에 입문하셨다고 하니까 법을 공부하셨나? 행정, 경영, 경제 이런 쪽을 더 관심이 있어 하셨다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랑 같은 이런 공학도의 피가 흐르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같이 이렇게 모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전공 얘기를 제가 한번 더 하자면은 그 너무 트렌디한 걸 쫓아가면서 전공 가다 보면은 희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포스터나 이런 데 보면 제가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로 돼 있는데 저희 학교는 복수 전공보다 복합 전공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학문을 연계해 가지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원래 경제학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생물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버드대학교 갔을 때 하버드대학교 이제 교수진들을 이제 쫙 가보면은 생물학동에 가보면은 제일 교수님들 이름이 멋있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어떤 참고서로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 때 보면 뭐 메셀슨과 스탈의 DNA의 반보존적 복제 뭐 이런 거 거기에 메셀슨 교수가 우리 앞에 강의실이 있었어요. 그 교수 연구실이. 그래가지고 와 하이탑에서 보던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보고 생물을 해야지 이런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창 핫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단어도 잊혀져가는 지놈 프로젝트, 소위 게놈 프로젝트라고 했던 그거를 하는데 결국에는 DNA의 뭐 염기서열 분석하고 하는 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컴퓨터랑 생물학을 엮어가지고 저거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지놈 프로젝트가 사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공학도의 전공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참 트렌디한 걸 너무 쫓아가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네. 저희 사실 켄텍에는 5가지의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들어와서 탐색해 보면서 자기 적성에 가장 맞는 전공들을 뭐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도 큰 이런 좋은 어떤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5가지 전공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프로그래밍은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급하면 가서 보통 그거 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이제 또 그 컴퓨터공학 전공하시니까 그쪽 분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과학고에 계실 때 그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삼성하고 삼성하고 협상을 해서 컴퓨터를 과학고에 이렇게 받아오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듣고 아니 이건 어른도 하기가 어려운데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후일담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런 좋은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도 좋은 공부를 했고 이런 분들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사회적으로 높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생회 부회장을 했는데 과학고는 그때는 2학년 때 거의 다 조기 졸업을 했으니까 3학년이 학생회장을 명목상으로만 하고 학생회 부회장이 다 대행하는 체제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학교가 그때 그 공립학교지만 지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컴퓨터를 그때 2002년도였는데 96년도, 97년도 때 산 컴퓨터로 저희가 컴퓨터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는 좀 그래도 한 2, 3년마다 하나씩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시절 기준으로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돈이 있나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때 뭐에 착안했냐면은 그때 2002년 월드컵이 있었고 2002년에 또 같이 뭐가 있었냐면은 부산 아시안게임이 같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산 아시안게임 홍보관에 삼성전자에서 컴퓨터 지원했던 거를 그런 게 있겠지 싶어가지고 삼성전자 홍보팀에 전화했더니만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사실 삼성전자에서 또 그 컴퓨터를 만약에 쓰고 돌아 나왔을 때 중고로 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어딘가 보내야 되는데 보통 뭐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서울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면 나름 마케팅이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찾아내면은 그건 무조건 따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런데 거기서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의 한계, 시야의 한계가 있으면 그런 걸 못 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니즈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사실 학교는 거쳐가는 공간이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진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걸 학교를 위해서 뭔가 바꾸겠다는 주인의식, 이게 결합되면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재미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외로 대한민국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강연 듣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학교에서 초청할 필요 없고요. 학생회에서 초청하잖아요. 그럼 반값에 와요. 네. 보통 되게 그게 저도 강연 요청 같은 거 많이 들어보지만은 되게 영예로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같이 한국에서 되게 훌륭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좀 과장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투표해봤더니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반의 반값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진 어떤 사회적인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의 발전과 학교의 발전에 쓰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대표님 박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대표님 모실 때는 총장님이 아니라 학생회장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과학고 다니시던 시절에 사실 요새도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만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보다는 의대 쪽으로 진학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아까 이렇게 과목별 지원하는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나도 의대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IT 분야 그리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유학 이런 것들 어렵게 결정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불안한 생각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의대가 사실 선망받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에 그때부터 이제 사실 입결이라는 이런 게 역전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건 현실적인 문제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게 격화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과학고에 갈 정도의 친구들은 거의 다 과학자의 꿈을 갖고 있었던 적은 있죠. 그런데 그러면 과학고에 가서 그때는 입시제도가 저희가 어쨌든 내신과 뭐 이렇게 해서 갔으니까요. 경시대회로 온 친구도 있었지만 그때 내신을 많이 갔으니까 그냥 속된 말로 서울의 경쟁이 약간 덜 치열한 중학교에서 매번 전교 1등만 하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무리 해도 전교 1등이야 이러던 친구들이 가서 딱 서울과학고등학교 그때 140명의 친구들이거든요. 만났을 때 느꼈을 좌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을 많이 다른 길로 이제 이끌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 학교에 왔으면은 가다 보면 여러분의 진로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걸 꽤 빨리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단위에서는 공부 잘한다는 소리만 듣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상위 50% 안에 들기도 힘들어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른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그걸 한번 겪어봐가지고요. 하버드 가서 뒤처지는 거는 전혀 의식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과학이나 공학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까지는 여러분이 결국엔 등수 경쟁이라 생각한 지점이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 지나가면 등수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냥 무한 경쟁, 본인과의 경쟁인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깨닫기까지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속한 과목에서 뭐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에서 몇 점을 받느냐, 학점 뭘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학교에서 다니던 친구들은 나중에 멋진 창업 같은 걸 하더라고요. 예. 페이스북 같은 거 창업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저보다 한 해 위에 있던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페이스북 창업자들인데 하버드에서 이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냥 웹사이트에 친구들 인적사항 적어놓고 내 거 적어놓고 친구 맺으면 서로 인적사항 보여주는 약간 인명록 비슷한 서비스였어요. 그거 아마 요즘 그 대학생들 전산하는 친구들한테 만들려고 그러면 일주일 만에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서비스적으로 조금 발전시킬까라는 고민만 몇 개월씩, 1년씩 하면서 거기에 흥미를 느꼈던 건데 전 여러분도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라 봐요. 여러분이 아까 말한 5개 전공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보다 경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커리큘럼을 학교 측에서 잘 설계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 분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다 담아내기에는 5가지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가장 이 학교가 지정한 교육 커리큘럼과 먼 곳으로 가는 사람이 나중에 떼돈 벌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가능성을 냉정하게 보시면서 자신감 잃지 마세요, 절대. 이 공학 과학의 세계에서는 등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학점 잘 받는 것보다 사실 얼마나 본인의 미래를 잘 개척해가느냐, 자주적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그리고 약간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아까 의대 많이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빼고는요 거의 다 서울과학고가 서울의학고가 됐다고 뭐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국가 세금을 들여서 교육한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를 가느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국가 세금 저한테 별로 지원한 거 없는 것 같고요. 과학고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렇게 무슨 뭐 여러분이 그 대학 다니면서 국가장학금 1년에 받는 것보다 특별히 많이 받지도 않아요. 지원받는 거 총합 생각해보면은 다른 학교에 없는 시설들이 한 개씩 좀 더 있을 뿐이지. 다른 학교에는 없는 플라네타리움이 있고, 예. 근데 플라네타리움은 정작 아이고 우리 제 은사이신 우리 박원 교수님 계셔가지고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결국 플라네타리움 있는 게 학교의 자랑인데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가 봤나? 에어컨 켜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과학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학고는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그냥 성적에 맞게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가르칠 수 있고 좀 더 다른 커리큘럼 할 수 있었다의 문제인 것이지 그 과학고 자체가 저는 영재교육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약간의 시설이 조금 더 있는 명문고등학교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고였고 지금 물론 영재고 시스템은 조금 달라진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냉정하게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 13기인데요. 같이 졸업한 140명 중에서 아직까지 가운을 입고 그래도 뭔가 스포이드라도 떨어뜨리면서 실험 비슷한 걸 하는 애들은 의대 간 애들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입니다. 의대 간 친구들. 나머지는 다 나와가지고 가상화폐하고 이러고 있죠 뭐.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막연하게 과학고 나오면 당연히 가가지고 천문대 가서 앉아 있어야겠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경직된 사고가 깃들어 있어요. 예. 산업공상에서 공은 항상 공을 해야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외국어 고등학교한테 왜 외국어를 안 하냐고 하는 건 참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정치인들은 실제로 합니다. 예. 외국어 고등학교 나와서 외국어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 경직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나중에 여러분 중에서 가장 총장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할 그런 졸업생은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학교에 기부금 많이 낼 사람.
네. 그 옛날에 민사고 보면은 민사고 처음에 여기 민사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사고 처음에 그 설립자께서 그 파스텔을 위협하시던 그 회장님께서 그때 그 회장님이 참 큰 꿈을 가지고 학교를 차리시면서 강원도 행성에다가 좌대를 여러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동상인지 입신상인지를 세우려고 했던 좌대를 많이 만들어 오셨거든요. 미래의 노벨상 받을 사람들 여기에 다 뭐 세워주겠다. 흉상 이런 거 세워주겠다. 이렇게 좌대를 세워놓으셨거든요. 아직까지 하나도 안 찼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라는 곳이 이제 오히려 옛날처럼 우리가 꼭 노벨상 하는 과학자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스포츠라는 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국격을 높이고 그게 중요한 스포츠인 걸로 봤지만은 저는 그것 못지않게 상업적으로 프로 축구나 아니면 프로야구에서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낫다고 봐요, 저는. 예. 당연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비인기 종목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당연히 그 나름의 가치를 존중받아야겠지만은 옛날처럼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이런 걸 따지는 스포츠의 시대가 이제 아니었다. 누구든지 즐기면서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상업적인 면까지 가미되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공학에서도 비슷한 그런 상황일 거라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양성이 존중받는 요새 사회의 트렌드에 가장 이렇게 적합한 말씀이셨고요. 저희 학생들 지금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에서 1등급 1등이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에 비해서 내가 성적이 왜 이렇지? 이런 친구들이 아마 절반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 해주신 격려가 그 학생들이 옆 친구들을 돌아보지 않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절대 여러분의 학점이나 순위는 크게 안 바뀌니까 너무 과도한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과학고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과학고에서 한 3, 40등 했거든요. 한 등 올라가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노력인지. 예, 그게 그런데 그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갑자기 노는 길로 들어서고 있지 않으면 크게 내려갈 것도 아니에요. 별로 보면은 항상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 대표님 하면 이 하버드 대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그쪽이 저희가 궁금한 내용인데요. 사실 하버드 하면 세계 최고의 이런 교육 과정을 가진 대학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하버드의 교육을 세계 1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하버드의 교육이 1등 교육인가? 저도 하버드도 그냥 잘하는 애들을 많이 뽑아놔서 그냥 잘 되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환상이라든지, 하버드에 가면은 모든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식 교육을 하고, 무슨 굉장히 탐구학습을 하고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통하지 않죠. 예. 그런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때, 저희 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보다 카이스트나 아니면 포항공대 제 친구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컴공과 졸업한 친구들이 코딩은 한 3배, 4배 빠르게 할 겁니다. 더 생산성 있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인 친구들은 그 기억이 나요. 강제로 믹스가 좀 됩니다. 제가 이 카이스트에 잠깐 이제 한두 달 정도 다니면서 하버드 입학 발표를 기다리면서 한두 달 정도 다니다가 자퇴했는데, 카이스트 기숙사에 가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카이스트 기숙사에 한 층마다 테레비 한 대가 있었어요. TV 한 대가 있었어요. 그 기숙사 가운데에 휴식 공간에. 근데 하버드에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은 TV 리모컨을 갖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그때 전부 다들 스타리그 보고 있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리그 하는 다 그것만 보고 있었지 어느 누구도 다른 걸 봐야 된다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모바일로 보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TV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경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버드에 가니까 저희가 기숙사를 8인실을 저희 썼는데 제 TV에 제 지분이 8분의 1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강제로 다른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보는 TV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은 미식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미식축구를 보게 되고, 어떤 애는 또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어가지고 뭐 스페인어 방송을 봐요. 강제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강제로 다른 것을 보게 한다는 것. 저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그리고 또 이런 켄텍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많은 걸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예요. 보면 다양한 것을.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페이스북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밍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컴퓨터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페이스북을 특징 짓는 여러 가지 새로운 철학 때문에 그게 확 뜬 거거든요. 페이스북 전에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싸이월드 쓰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을 보면 굉장히 이질감을 느꼈어요, 그때. 뭐냐면은, 싸이월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초기에 어떻게 됐냐면은, 하버드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한테만 가입을 허용했어요. 그 다음에 하버드 옆에 MIT까지 열어줬고, 그 다음에 보스턴 지역으로 열어줬고, 그렇게 열어가면서 네트워크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싸이월드는 그렇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냥 내 걸 공유하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그때는 친구 맺기라는 기능에 대해 가지고 페이스북은 굉장히 강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 차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려면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싸이월드에는 그때 기껏해야 사진 올리면 사진첩, 그리고 방명록 이런 기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뭐냐면은, 대충 글은 읽었는데 답글을 달긴 귀찮고 할 때 누르는 게 좋아요잖아요. 그게 있다는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뭔가 답글을 달기 싫고, 그런데 친구한테 내가 너 거 읽었다는 건 보여주고 싶고, 이 정도 느낌이 하는 표현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대단한 거지. 그 버튼 만드는 건 10분이면 만들어요. 컴퓨터 할 줄 아는 친구들이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지점들이 학교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대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일례로 저희가 프리텀이라고 들어오기 전에 듣는 수업 중에 사고하는 과학자, 사고치는 과학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좀 엉뚱한 사고를 좀 하면서 큰 사고를 쳐서 나중에 우리 총장님 보시기에 큰 기부금 하는 그런 학생들이 100명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시고 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아주 좋은 회사, 흔히 말하는 좋은 회사들에 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한국에 돌아오셔서 처음에 하신 일이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육봉사를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하버드에서 경험하신 이런 내용들이 또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셨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하게 된 것이 어떤 계기였는지를 제가 방송에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은, 저는 원래 봉사나 비영리단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냉정하게 따지면은 내가 세금 낼 거 다 내고 열심히 살면은 그 사회복지나 이런 건 다 국가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아까 페이스북 창업자나 이런 친구들 다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취업 안 하고 한국 돌아온 게 딱 하나, 병역 때문이거든요. 예. 병역 때문에 병특하러 왔어요. 병특하러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병특회사 다니는데, 제가 그때 병특회사를 다닐 때 TO를 받아서 병특 등록하자마자 그 직전에 터진 사건이 뭐냐면은, 가수 싸이 씨가 병특하면서 노래 불렀다가 2번 군대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 군대를 2번 가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제 친구들 보면은 병특하면서 고액과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고액과에도 하고 이러면서 부수입 먹고 이런 친구 많았거든요. 절대 나는 연기 활동을 하지 않겠다. 군대 2번 가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병특을 하면 그런데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도 남는 거 뭐 할까 하다가 교육봉사단체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면 뭐 비영리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어디 가서 무슨 뭐 하고 있을 건 아니고 단체 만들어서 할 거면은 제가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애들 가르치는 거 정도 왜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때 병특하던 고등학교 후배들 동기들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교육봉사 시장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병특하면서 월급 받고 있기 때문에 돈 걱정 안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중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는 그냥 저희 명예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르쳤으면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애라도 조금 성적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무식한 룰을 만들었어요. 수학을 1시간 동안 강의하고 40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면 집에 가고 다 못 풀면 집에 못 간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공부해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 왜 우리 집에 못 가게 하냐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데 저희는 또 나름 명예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학 어디 나온 사람입니다. 서울과학고 이런 거 안 밝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 막 반발을 해요. 집에 가가지고 거기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우리 막 못 가게 한다고. 그리고 보니까 뭐 잘 애들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제대로 가르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어쩌고 해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나중에 어머니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제대로 된 사람 맞냐고 뭐 종교 집단에서 온 거 아니냐. 애들은 나중에 물건 팔아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희가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학부모가 저한테 당신들 대학은 제대로 나왔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저희 죄송한데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했더니만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그 학생이 나중에 집에서 죽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육에 정진하게 되고 그래서 성적이 쭉쭉 올랐죠. 그래가지고 업계의 대파란인 겁니다. 보통 교육봉사단체는요 교육봉사단체라고 하지만 보육단체에 가깝게 운영돼요. 뭐냐면 와가지고 애들 그냥 데리고 놀아줘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최초의 의미의 교육봉사단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쭉쭉 늘어나가지고 이제 과학고 출신이 아닌 선생님들도 들어오게 되고 최전성기 때 한 400명 정도 선생님이 항상 있는 그런 단체가 됐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단체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걸 전산화했어요. 요즘 블록체인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서로 관리하는 그런 어떤 분산 원장 이런 얘기하고 막 하는데 저희가 그때 어떻게 하면 원래 교육봉사단체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체가 망하는 이유를 아세요? 이거 되게 운영해 보시면 아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선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선발급. 대한민국에 양심적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 딸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30시간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선발급해 주십시오. 나중에 와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기꾼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니네한테 돈 100만 원을 주겠다. 발급해달라. 이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사람의 오류가 생기게 돼 있고 어딘가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뭐 했냐면은 일지 시스템이라는 걸 해가지고 자기가 교육봉사하면은 일지를 남기면은 그 일지를 다른 선생님들 볼 수 있고 그 일지 개수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PDF 파일을 생성해 가지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체 중에서 가장 투명하게 운영이 된 단체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교육봉사단체 최고의 교육봉사단체로 성공하는 방법. 아까 말 첫째, 그 업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적 구성을 가지면 돼요. 두 번째, 그 업계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전산화를 통해서 투명하게 해서 해결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니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봉사업계의 대부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저랑 두 단체가 이제 가장 우수한 단체로 대통령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칭찬 들었는데 배움을 나눈 사람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유튜버로 전향한 강성태 씨의 공신닷컴. 네.
강성태 형님이 그때는 이제 비영리 단체 하다가 영리로 넘어가면서 공신닷컴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님은 좀 저보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 영리의 길로 빠지면서 그 봉사단체가 사라진 거지. 원래는 저희 둘이 투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그럼 저희 대표님 투명성 그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이렇게 하셔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저는 절대 선한 마음이나 이런 게 드는 게 아니에요. 그 과학자와 공학도의 그 밤을 새게 하는 근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모순이나 아니면은 불합리한 봤을 때 내가 내 손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내 자신감이에요. 네네. 그 봉사활동 확인서를 선발급해달라고 오는 그 학부형을 만났을 때 머릿속에 밀려오는 빡침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고야 말지 해가지고 한 3일 밤새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여러분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나중에 보면. 세상에 없던 시스템 만들었거든요. 네, 저희 이준석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늘 만나시면서 이렇게 정의로운 그런 교육봉사에까지 들어오는 사회 부정의한 것들을 이렇게 잘 해결하시는 것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대표님 하면 TV 상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들이 이제 토론입니다. 네. 그래서 토론하는 모습이 아마 TV 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정치인 또 이런 토론하시는 분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면이 이렇게 토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토론은요, 절대 갑자기 하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 현상에 대해 가지고 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고민하고 틈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내 관점을 미리 형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대통령제가 옳으냐 아니면 내각제가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본인의 철학에 따른 관점이 미리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 생각을 미리 해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 영역에서는 딱딱 놓고 그 실시간으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조금씩 탐구해 나가는 가능하지만 토론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에서는 여러분이 고민한 깊이가 바로 여러분의 설득력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넓게 그리고 미리 고민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켄텍에서 네. 혹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는데. 미네르바 대학. 예.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네. 토론 논리적인 사고에 앞서가는 대학인데요. 네. 저희가 그 미네르바 대학하고 국내 최초로 협약을 맺고 네. 다르게 생각하는 법,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영어로 4학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아마 토론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저희 미네르바 스쿨에 기회가 되면 대표님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다 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학교 내에 이제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있으니까 아마 학교 내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이제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일반적인 학교는 에브리타임을 쓰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의 소통 체계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의 수준과 맞는 그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식당에서 만나서 단순히 어떤 단편적인 주제로 토론하는 것과 달리 논쟁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록에 남는 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거는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천년바위라는 그런 자체 동문 사이트를 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13기인데 1기부터 13기까지 그때 굉장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키보드 배틀을. 네. 1기면은 저랑 12살 차이 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고등학생일 당시에 그들은 한 이제 30이 안 된, 그러니까 대학원생이었겠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생 아닙니까? 은근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밤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후배들 갈구는 거를 업으로 삼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들을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그 트레이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치밀한 형식 논리랑 그리고 또 폭넓은 주제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때로는 빡친 대학원생 둘이서 키보드 배틀하는 걸 보는 것만큼 지적으로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글은
영상보다 훨씬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빡친 대학원생 둘이서 그냥 글로 토론하는 것. 그 일부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대학원생 사이트들이 계속 그래요. 뭐 아크로도 그렇고 뭐 이런 데 있어요. 보면은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연구 윤리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각 대학의 대학원생들끼리 뭐 게시판이나 연구자들끼리 벌이던 토론 같은 것들 대한민국의 연구윤리 개념의 확립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하던 것들도 다 끌어올려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됐던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그 글로 하는, 그러니까 에브리타임 이런 데서 뭐 단문으로 하는 이런 친변잡기 같은 거 말고 긴 글로서 서로, 옛날에는 그게 대자보 문화였겠죠. 대학에서는 대자보를 한번 써붙이고 그 다음날 내가 또 뭐 써붙이고 이런 문화에 비슷한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님, 대자보 말씀하시면 네. 연식이 좀 나오는 상황이 돼서 저는 근데 대자보 붙인 대학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대표님 책도 쓰셨죠? 네, 그래서 대표님 공정한 경쟁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과학적인 진보이자 발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학을 전공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런 정책 기반자 그리고 정치인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스포이드 하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정책 기반자로 나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나처럼 하면 된다 이런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치인들은 폭넓게 사안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습을 많이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가 낚여요. 네. 낚여요. 그 유사 과학자들한테 낚이고, 그리고 뭐 자꾸 사업한다고 뭐 들고 온 사람 낚이고 이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과학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공부해서 이 켄텍에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누군가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과학기술 정책을 해야 되기도 해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에너지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대체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전문성을 가진 관료 집단이나 아니면은 뭐 교수들 공청회도 하고 다 했겠지만은 가장 최고 의사 결정자가 그걸 소화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고 결정자, 결국에는 대통령과 당수 아니면은 장관쯤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잘 되는 건데 저는 항상 모든 분야에 그렇지만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있다 하더라도 또 너무 과학기술 쪽에 경력이 강한 분을 하면은 보통은 한 분야에 타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정책을 하다 보면은 다른 쪽에는 약간 뎁스가 약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전문적인 판단을 못 할 때도 있고 결국은 잘 듣고 논리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폭넓게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예. 근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수요가 있는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에너지 공대를 다니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주도가 탄소 제로 아일랜드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정치인들이 맨날 이야기 하거든요. 제주도가 탄소 제로 아일랜드 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해야 정답일까요? 네, 총장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놀랍게도 풍력도 아니요, 태양광도 아니요, 수소도 아니요, 고압 직류 송전이에요. 예. 육지에서 HVDC라고 하죠. 고압 직류 송전으로 전기를 끌고 오면은 제주도는 발전소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게 실제 현황이에요. 제주도는 고압 직류 송전이 되면서부터 발전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길을 가게 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바람개비 많이 돌리고 태양광 패널 많이 깔아도 결국에는 그 독립계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독립계만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될 때 그걸 다 알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치인들 한번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정치인들한테 보통 그 에너지 정책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냥 바람개비와 태양광 패널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책 입안자가 되어가지고 풀어내야 될 수도 있다. 그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지니어도 중요하지만은 큰 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분석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수소란 단어에 환장해가 돌아다니거든요. 수소를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면 또 똑같아요. 뺑뺑뺑 돌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급기야는 수소 저장 기술 이런 거 하는 거에 나와가지고 암모니아로 수소를 실어와가지고 그 뭐 사업 계획서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 호주에 태양광 단지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전력을 만들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암모니아 형태로 유조선 비슷한 걸 싣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풀어가지고 간다 이건데 말은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어요. 정치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여러분께서 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정책을 같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 옛날에 서울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A모 에너지라고 하는 되게 웃긴 회사가 서울시에다가 제안서를 냅니다. 지하철이 가면은 바람이 생기죠. 앞에 바람을 밀어내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을 밀어내면서 가는데 이 바람이 아깝기 때문에 환풍구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전기를 회수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선풍기로 풍력 발전기 돌리면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에너지 보존의 법칙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약간 그 재미난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많은 사업가들은 물러가는 자동차와 무한동력을 팔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뭐 진짜 물러가는 자동차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비슷한 거 많이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거 하나하나에 수십억, 수백억 예산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개탄할 때가 있는데 꼭 정책에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풍력은 발전하는 양보다 지하철에서 소비돼서 더 늘어나는 전기량이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똑바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 지하철 풍력이라는 게 실제로 그게 도시전설처럼 계속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캠텍은 열심히 공부하고 잘 배울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 풍력의 그 하수도관 소수력 발전부터 시작해서 그 두 단어만 엮으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도 유량 발전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놀라지 마세요. 되게 잘 짜여져서 와요. 대한민국의 막 이런 프렌즈에서 여러분 이래요. 대한민국의 서울에 하루에 하수도로 흘러가는 유량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 유량의 에너지가 얼마인 줄 아느냐? 하수도에다 소수력 발전을 설치하면은 꼭 똑같아 항상. 공용 전력의 몇 퍼센트를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시작해야 된다. 저의 간단한 의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수도에 뭐 그거 소수력 발전이 그럼 뭐 걸리지 않을까요? 그것부터 시작되지만은 계획서에는 그런 게 반영되지 않죠. 누가 버린 이물질이 낄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그런 게 다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요새 시대가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에너지 문제, 환경, 심지어는 이제 정치 경제 문제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리더십이라는 분들이 가지는 어떤 시대 정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생각하시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정신은 어떤 걸까? 이런 평소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시대 정신이 공정이니 뭐 이런 얘기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고 리더십에 대한 관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리더십을 소수가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마을에 가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이 혼자밖에 없으면은 그 사람이 리더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르신 이것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럼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당연히 리더죠. 근데 요즘은 교육 수준이 다 높아지면서 그런 어떤 학력이나 학벌만으로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어떤 리더십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결국 강조되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어떤 관료적 느낌에 내가 뭘 안다 이런 것보다는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리더라고 보통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비판적 사고죠. 그걸 보면은 사회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을 놓고 이것이 문제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소개하는 일화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 한 7, 8년 된 얘기 같은데 어떤 부산의 고등학교 가서 강연을 했더니만은 어떤 학생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는 자기 학교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걸 보통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이제 그 당시에 얘기하고 하면은 저희 학교 급식이 맛없어요. 그러면 원래 급식은 맛없는 거야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기가 봤을 땐 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 학생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한테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 보면 여러분 사진 올릴 때 보면 태깅 기능이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라는 거 태깅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걸 쓰든지 아니면은 앱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아니면 집단 급식하는 대학교 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식판을 찍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만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 했더니만은 거기에 태깅하면 되잖아요. 메뉴마다. 이건 밥이요, 이거는 무슨 김치국이요, 이거는 무슨 소세지 볶음이요 하면은 분류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몇백 개 학교에서 나온 오늘 소세지 볶음이 나온 학교들을 모아가지고 보여줘 그러면은 소세지 볶음은 쫙 뜨겠죠. 그럼 우리 학교의 소세지 볶음 수준이 다른 학교에 비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같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아니면 같은 급식비를 내고 내가 먹는 소세지 볶음의 양이 아니면 품질이 더 부족하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기별로 우리 학교에 1, 2년치 급식을 봤더니만은 어느 시기에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가지고 급식이 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영양사 선생님들은 힘 조절에 실패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월 초에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월 말에 가면 돈 없어가지고 이상한 거 주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 학생한테 아이디어 좋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진짜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급식들은 어떻게 싸울 거냐 가가지고 맨날 선생님이랑 싸우고 할 수 없지 않냐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만은 그 학생이 저한테 해준 대답이 참 멋있었어요. 이준석 씨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엄마들이 해결해 줄 겁니다. 우리 애가 만약에 남들보다 못한 급식을 먹고 있다면 가서 박살낼 거 아닙니까? 그 급식실을. 그러니까 나름 기승전결이 완벽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이 뭐냐면은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 가서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걸 어디서 듣고 부산광역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의 시도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학생의 급식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들은 식판을 학교에서 무조건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내고 말한 것만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죠. 예. 급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좀 파괴할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은 급식이 이상해요. 그러면 급식은 맛없는 거야 라고 답하는 경우가 일상가반사고 2년만 버텨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그걸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 그게 바로 리더십이고 네. 리더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겠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또 그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직원들 편택에 대해서 주인의식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대표님을 이렇게 독점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저 말고 다른 저희 플로어에서 네. 궁금하신 질문들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네,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이 대표님 물론 다음에 또 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없으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꼭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질문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아주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세대 트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윤채현이라고 합니다. 네, 대학원생이신가요? 네네. 네. 저는 당대표님께 전력산업 부족의 편에 대한 당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1년에 전력산업 부족의 편이 시행되면서 20년이 지난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전력산업 부족의 편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당대표님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님이 직접 그 청사진을 그릴 때 기회가 오게 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개편 중에 어떤 거예요? 송배전 구조요 아니면 어떤 부분? 전력 시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은 좀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의 원가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새롭게 해야 되고요. 이거는 당 차원이 아니라 제 순수한 개인적 고민입니다. 당에서는 아직 이런 고민 많이 안 해요. 근데 개인적 고민인데, 우선 전력의 생산 단가와 그리고 송배전 단가, 송배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반영해서 요금 체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갈등이 뭐냐면은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 남동 임해 지역이죠. 남동 임해 지역이나 이쪽 영광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받는 혜택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이런 전력 산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개인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또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더 투입해가지고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은 물걸레랑 빗자루 들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인근 생산성을 맞출 수 없다 보니까 다 요즘 뭐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타고 다니시잖아요. 옛날에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다 끌고 다니시다가 요즘은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든 조금씩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에너지 요금이라는 것도 아까 말했을 때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매번 우리가 전력요금 할 때마다 지금 뭐 다자녀 할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농업용, 산업용, 그 다음에 또 가정용 전기 이렇게 구분도 되어 있고 한데, 이게 경쟁을 통해서 좀 더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제라는 것도, 우리가 스마트폰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 이걸 많이 쓰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전력의 소비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사실상 아무리 발전 사업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한전의 자회사들끼리 경쟁하고 민영발전소 좀 껴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력 거래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말단의 배전 단계에서의 그런 경쟁이 좀 더 가속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발전사의 공급 차원에서의 경쟁은 사실 지금 좀 만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그거는 뭐 계속 진행되겠지만은, 배전과 그 다음에 요금제 단에서 비용 구조가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미래 산업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산업 같은 것들.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런 건물 지어놓고 서버를 그냥 몇만 대 집어넣어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 산업의 원가는 땅값하고 전기요금입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를 전기요금은 냉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과 땅값이 싼 곳으로 데이터 센터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전기요금이 전국 단위로 일률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송배전 코스트 같은 것들 전기요금에 잘 반영해가지고 배전 단계 요금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지방으로 내려갈 기업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서버 많이 관련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산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전소에 가깝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해저 광 케이블로 데이터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근데 지금 대부분 수도권에 있죠.
왜냐? 수도권에 있어야지 오히려 인재를 모아서 인건비 다루는 게 편하니까. 근데 비용이 대부분 원래 전력 비용이라고요. 근데 그게 비용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지방으로 이동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하는 특이한 산업들이 있어요. 뭐 전기로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제철 산업이라는 거 보면 고로가 있고 전기로가 있고 한데 전기요금이 워낙 싸게 공급되다 보니까 전기로 사업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 저는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가정용 전기는 특히 이제 가족의 특성이 너무 다변화됐어요. 가족의 특성이 너무 다변화돼가지고 혼자 사는 가정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들어와서 집에서는 잠만 잡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전기요금제라는 것도 따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은요, 아예 제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저희 집을 단전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리고 저 한 달에 만약에 저 10,000원 깎아준다 그러면 저 합니다. 아예 단전시켜줘. 근데 저 같은 사람의 집에 낮 시간대 전력을 다 끊어버릴 수 있다면은, 아니면 최소 전력만 쓸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피크 관리에 굉장히 유용할 거거든요. 그거는 여름에는 피크 관리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상상에 따른 여러 가지 요금제가 될 수 있게 하려면 배전 단계에서의 전력산업 개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걸 만약에 영상 보고 기사 쓰면요, 이준석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 발표 이렇게 되거든요. 꼭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민영화라는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어쨌든 그런 경쟁에 의한 요금 다변화라는 거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은 핸드폰 요금제가 거의 전 세계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KT, SKT, LGT 셋 다 민영화되었지만은 그 셋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하에서는 절대 요금 폭등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을 때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게 발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전력산업 개편도 지금 생산 쪽뿐만 아니라 이쪽 배전 단계 쪽까지 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기술을 잘하는 분들이 사실 정책에 입안에 참여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듣겠습니다. 아까 대학원생이셨는데 학부생들 중에서도 또 질문해 주실 분 없을까요? 네, 저기 남학생 앞쪽에 앉으셨는데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맨 앞에 두 번째 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1학년 연현보라고 합니다. 예. 아까 학점 같은 거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셨는데 그래도 대표님의 이제 대학교의 성적 상위권은 지금 저는 저희 학교에서 한 중하 정도 됐을걸요? 학점으로 보면은. 예, 저희가 4.0 만점이거든요. 저희는 제가 3.2인가 그랬을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버드는 약간 그런 거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예, 내가 이걸 어차피 나가봤자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대접받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뭐 학점 0.1점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 도서관에 갈 것이냐, 아니 이 좋은 친구들과 인맥을 다질 것이냐,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거는 이 좋은 친구들 인맥을 다져가지고 나중에 으쌰으쌰 해볼까,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으쌰으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는 분들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 더 혼란스러운가요? 도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원에 가면은 정자가 있는데 네. 거기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밤에 엄청 시끄럽게 술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 친구들이 그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이쪽 편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네, 뒤쪽에 계신 남자, 네, 중간에 계신 분이요. 네, 검정 마스크 쓰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연구전략팀의 한재강이고요. 예.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누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과학자들하고 공학도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이 문제를 누구를 위해서 왜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 또는 인문학적으로 느끼는 벽들을 조금 낮추고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의 범주라고 하면요, 굉장히 넓어요. 제가 이제 정치인도 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래머 같이도 요즘 계속 코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그냥 나무 위키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이게 뭐지 이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제 고민들 중에 오히려 잘 풀리는 것은 좀 심각한 고민들이고요. 가벼운 고민들은 평생 저를 괴롭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랑 모스키토는 같은 어원인가? 모자가 똑같은데요? 아니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모기랑 모스키토는 왜 발음이 비슷한가? 아직까지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모기라는 단어가 먼저 사서에 등장하느냐, 아니면은 모스키토라는 영어 단어가 먼저 등장하느냐. 모스키토는 또 그러면은 영어가 아닌데 어떻게 넘어왔느냐. 이거 되게 진지한 고민이고, 제가 어문 계열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봐도 그분들도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이제 봤을 때 너무 심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무수한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나름의 우리가 과학도로서 하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그리고 가설이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바로 버리고 다음 가설을 세우고, 이런 과정의 번복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지. 저는 여기에 이 가설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너무나도 공익적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 가설을 검증했을 때 실제 효과가 나타낸다는 데는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하는 걸 보면은, 저희는 이제 공천을 정당히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수준 미달인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저희 가설이 뭐냐면은 시험을 보자. 예.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이걸 탄핵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그건 저는 제가 당대표니까 제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걸 검증해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 저예요, 당대표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재미를 삼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가진 힘이나 아니면 그런 역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사회 진보를 위해서든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든 아니면은 진짜 지적 탐구를 위해서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끊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가설의 자체의 의미를 너무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예.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총장님께서 혹시나 네. 이 교원 평가에 네. 하시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은 좀 저희 학교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모기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생각날 겁니다. 이 룹에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기랑 모스키토는 같은 어원인가? 오늘 굉장히 재밌고 또 다양한 의견을 많이 이렇게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우리 학생들 또 같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른 생각,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저희 토크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여쭤보고 저희가 저는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상당수는 아마 에너지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 종사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강박관념 느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과학고생들이 의대를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과학을 왜 안 하느냐. 이준석이는 왜 과학고에서 나라의 혜택을 받고 정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전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법고시 보고 나서 나쁜 일 하는 사람 많고요. 행정고시 봐서 월급 받다 나쁜 일 하는 사람 많고요. 왜 과학도에게만 그런 삶의 범주를 씌우려고 그러고 윤리적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당당하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켄텍이 가장 성공하는 길은 나중에 켄텍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장 자랑스러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과학고 재학 시절에 부회장 하시면서 하셨는데요. 네. 이제 저희도 지금 학생 대표를 네. 선출하는 예. 저희는 공천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할 임시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동혁 학생께서 우리 대표님한테 우리 켄텍의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겠어요? 네, 선물은 저희 켄텍 신입생들이 입는 잠바입니다. 참고로 이 잠바는 정권은 신입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예. 저희 학생들 중에 이 미적 감각이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한번 입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위 입을 수 있나? 주머니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둘이 같이 한번 두 분이 같이 찍으시죠.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토크 콘서트 우리 이준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저희 기념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 촬영할 참석하신 분들 앞쪽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기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